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 조선 고려 후기 때 역사서 관련된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전에 이제 고려 중기 때 대표적인 사서인 삼국사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이제 그 고려 후기 때 역사서 관련된 내용인데, 고려 후기 때 이제 대표적인 역사서 보면 동명왕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국유사, 그리고 또 그 제왕운기, 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네, 이걸 고려 후기 때 이제 그런데, 자, 요 고려 후기 때 역사의 특징은 시대적 배경을 좀 먼저 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무신 집권기였죠. 요 무신 집권기부터 해가지고 원나 간섭기 때 시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나라에 침입받고 나면서 나름대로 우리의 어떤 자존감, 정체성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죠. 그래서 민족적인 어떤 자주의식이 등장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민족적 자주의식의 이제 특징이 부각되면서 종전에 이제 그 평양 지역에 있었던 구조로 전환했던 이제 단군 신화가 부각이 되죠. 사만을 그 이전의 역사를 찾다 보니까 당연히 단군 신화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기록으로 남게 되죠. 그게 삼국유사에서 남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고구려가 상당히 잘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고구려 계승 의식이 이제 부각이 되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시기 때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좀 후반기지만 성리학적 의식이 이제 등장했죠. 그래서 대의와 명분을 강조하는 성리학적 의식이 강조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삼국유사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삼국유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전이 있었죠, 이전이. 이전은 이제 가지산파 출신이에요. 불교사 할 때 한번 살펴봤지만 이때 이제 부산 중의 하나인 가지산파가 다시 이제 부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선종승려잖아요. 그러니까 선종 중심으로 이제 역사서를 이제 썼던 것이 특징인데,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충녕왕 때였어요. 이 충녕왕 때는 이제 뭐냐면 전쟁이 이제 막 끝나고 이제 뭐냐면 직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 원나라와 싸웠던 그 기억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족적인 자주의식이 상당히 강했고, 그리고 그 당시 또 기층사회가 파괴가 됐어요. 기층사회가 파괴되면서 예전에 내려왔던 구조로 계속 내려왔던 할아버지가 뭐 손자 데리고 이제 얘기를 했던 그런 얘기들이 기층사회가 파괴되면서 더 이상 계승이 안 되잖아요. 안 되겠다. 이걸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겠다. 계속 계승을 하려면요. 그리고 당군이라는 어떤 존재가 이제 우리나라의 시조로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조선 역사 계승식 같은 것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그 당시 일년은 이게 이제 혼란, 몽골 침입 이후에 이제 혼란한 사회를 어떻게 부흥시킬 것이냐, 복구시킬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자, 이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승려다 보니까 불국투소를 입각해서 사회를 좀 통합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이제 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불교 중심의 어떤 역사 사가 서술을 바탕으로 한 삼국유사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삼국유사는 말로는 삼국사기를 보조해 준다 해서 삼국유사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삼국사기 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어 놨죠. 예.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삼국유사는 편찬체제가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뭐냐면 기전체라든지 편년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채택하지 않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체제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 종전의 승려들을 일기 형태인 고승제를 이제 고승전이 있었는데, 그런 체제 아래 야사도 갖다 붙이고요. 그다음에 유교적인 어떤 선행도 갖다 붙이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다양한 서술 체제를 취했다. 그래서 인제 교과서라든지 뭐 여기 다른 이제 뭐냐면 공무원 서적에서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기사 본말체와 유사하다. 요렇게 인제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뭐 어떤 체제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이제 그 불교 승려였기 때문에 굳이 유교적인 어떤 서술 방식을 따를 필요 없잖아요. 자, 그럼 이 구성이 뭐냐 하면 이제 이 구성은 총 9편으로 이제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왕령편, 기편, 흥편, 탁상편 등등등 있는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기편 부분이에요. 기편. 음. 그래서 이 기편이 이제 그 기편 서문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공유사나 동명왕편이나 등등 이런 것들은 어떤 유교의 신성성을 바탕으로 유교에서도 요순시대 같은 이제 뛰어난 왕들이 등장할 경우에 신비한 형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범인이 아니라 성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뛰어난 사람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왜 계력불원난신 무징불신하는 공자의 어떤 기준을 깨고 왜 이런 걸 또 적어놨냐? 유교적 신성성이 있거해서 적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편에서 적어놓은 거야. 내가 왜 기이하고 신기한 얘기들을 왜 거기다가 적어놨냐? 그래서 이제 예전에 삼국사기 때 빠졌던 전설이나 신화, 그다음 고조선의 어떤 단군 신화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요 기이편에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기이편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두세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찾아서 좀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불국토솔에 입각해서 혼란사를 통합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몽골과의 전쟁을 겪으면서 정통의 유구성과 신성함을 강조하면서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썼던 것이 상공유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상공유사를 저수할 때 시대상은 인종 때와 크게 다르다. 상공유사가 저수한 1년은 광주의 속촌인 장사군에 태어나 9살에 출가했으며 14세에 설악산 진정사의 대웅장로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자, 22살 때 선정승과에 합격했으며 26살 때 고종 18년에 몽골의 침공이 시작되어 이후 30년 동안 대몽강제가 계속됐고요. 원종 2년에는 왕명으로 강화에 충전되어 서울사에 활동했으며 경상도 여러 사원을 주석했다. 자, 72년에 충녕왕 때 그 당시 이제 왕명을 받아가지고 왕명에서 우문사에 주석하다가 충녕왕 9년에 그다음에 국존에 이제 책봉되었으며 인각성의 하소선을 삼아서 주석했다. 이렇게 했는데 주석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이제 뭐냐 활동하면서 참선했다 뭐 이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1년이 이제 쓰였던 그 상호유사를 이제 썼던 시기는 1년 말년이죠. 앞에서는 충녕왕 때 이제 썼던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몽골과의 전쟁을 직접 체험하면서 전쟁 후 불타버린 항룡사의 한량한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면서 민족의 현실을 가슴 아파했다. 이렇게 했고 당시 불교계 타락상을 목격하기도 하고 13세기 후반에는 충녕의 명령에 따라서 청도 운문사를 중시로 불교 개혁에 앞장섰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전은 당시 고조인들의 민족적인 어떤 자주의식을 심어줄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따라 삼국유사를 저술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럼 삼국유사의 구성을 좀 볼게요. 485페이지 그 아랫단을 좀 볼게요.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처럼 일정한 역사 소설책의 구애 없이 그 자연의 형식으로 저술되었다. 삼국유사는 책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삼국사기 등 기존의 사설을 부족한 부분을 메꿔준다라는 의도에서 창수했다. 이전은 이 책을 만들기 전에 상당히 곡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성문 뭐 이런 등등 문집들을 강범위하게 수집을 했어요. 중국 측 사료도 이제 모으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발굴한 민간 전승도 다 실어놨거든요. 예, 대단히 사전 작업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삼국유사 5권 9편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1권의 왕령편, 기이편 있고, 2권의 기이편이 계속이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3권은 흥덕편, 뭐 탕상편, 이렇게 등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이편 부분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예. 자, 그래서 있고, 당승의 고승정 체제에 유의하면서 편목을 구성하긴 했지만 전체 분량의 절반을 해당하는 왕려편과 기이편 구성은 다른 고승정 체제에서 찾아볼 수 없다. 왕려편은 후 고구조와 후 백제까지 기술되어 있으며 가락국의 왕령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가락국기라는 그 책이 있어요.
이 가락국기는 주로 이제 금강가야 출신이었던 사람이 썼던 책인데 요걸 많이 인용했죠. 요 삼국유사에. 지금은 이 책은 남아 있지는 않고요. 그 삼국유사에만 이제 적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야사가 약간 이제 뭐 금강가야 중심으로 이렇게 서술된 측면도 있어요. 여기요. 예. 자, 삼국사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의표는 국가의 흥망에 신인한 심에 크게 작용했다는 인식에서 신인한 걸 기록하다라는 이름으로 붙였는데 고조선 이래 후백제 이래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59항으로 다루고 있다. 기의표 마지막은 고조 중기 때 창수한 가락국기를 넣었다. 자, 흥경편은 삼국의 불교제를 서술했고 탁상평은 불상, 불탑, 불전, 범종, 사리, 불경 등 조형물에 대한 이야기를 조성 연기를 중심으로 서술했다. 연기라는 것은 이 사찰이 왜 만들어졌고 이 불상이 왜 만들어졌다는 것을 예전에 전생까지 쭉 연결시켜 가지고 설명한 그 선화라고 보시면 돼요. 연기서다 같은 거. 예. 자, 의회편에선 고승의 정기가 서술됐고요. 자, 신주편의 밀교의 영역과 그다음 간통 및 신앙의 영역 등등이 서술됐다. 그리고 이제 호선편에는 불교의 호윤리를 서술했다. 그래서 이제 유교적인 어떤 덕목도 여기다가 적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국유사는 예, 삼국유사는 서술체계가 삼국사기만큼 체계되어 있지 않지만 삼국사기에 기술되지 않는 그 당시 단군 신화나 민간 설화, 불교에 관한 내용을 수록함으로써 우리 역사의 정통과 사회 문화 전반에 관한 소중하고 풍부한 자료를 전해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삼국유사의 역사적 의의를 볼 수 있죠. 사학사적 의의를. 다른 책에 전해지지 않는 신라의 한가, 어, 열한수가 실려 있으며 삼대목이라는 그 책에서 이제 뭐냐면 그 발췌했다고 돼 있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삼대목 자체는 지금 존재하지 않고 삼국 유사를 통해서만 이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라의 한가였던 11수가 실려 있어 국문학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쭉 넘어가고 이제 역사의식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음 장 넘어가면 487페이지 마지막 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삼국사기의 이제 역사 인식과 이제 뭐냐면 내용을 좀 보면 특징적인 거 보면 첫 번째로는 삼국사기에서 누락돼 있던 이제 상고사 부분은 상당히 많이 기술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고조선에부터 삼국까지 이른 그 관계를 쭉 기술했고 그다음에 삼국사기에서 많이 빠져 있는 이런 불교사 중심의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불교사 중심으로 고대의 어떤 그 선화라든지 야사 이런 것들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층민들의 어떤 생활상 이런 것도 기록을 했다. 그리고 이제 단군 신화를 뭐냐면 최초로 기록을 했다. 어.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년이 삼국유사의 신이한 내용을 수록한 것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 그래서 이제 기편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맹자가 얘기하기를 뭐냐면 개력난신, 개력불언난신, 무징불신 이런 걸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이제 싫겠다. 유교적인 어떤 신성성을 통해서 싫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비판의 의미를 갖는다. 자, 이거는 왜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걸 이제 된 배경이 나오죠. 원나라의 간섭을 받으면서 문화적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러한 의식을 전제로 당군의 고조부터 시작하는 한국사 고대세 체계를 세워 우리 역사에 대한 자주성을 강조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 전통을 불교 신앙을 중심으로 파겠다. 신의적인 설화와 불교의 연영 설화를 많이 수록하고 있는 것이 삼국유사의 두 특징이다. 또한 불교적 세계에 포섭된 기층문화에 대한 기도가 했다. 그리고 당군 기자 위만 그리고 사만의 역사를 재구성하여 상고사 시학을 넓혀줬고 상고제왕의 위험을 가시하여 하는 것으로 이전의 작사 태도가 불교적 세계관에 머물지 않았음을 위임한다. 그래서 불교사를 바탕으로 했지만 뭐냐면 불교 외적인 내용이 또 많다는 거죠. 요 내용이 있고 자, 삼국사기와는 다른 역사의식을 소지하고 있었기에 고대사 체계가 다르게 제시되었으며
모아진 자료도 지배층 중심, 유교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 내지 민간 신앙과 기충문화에 관한 것이 다수였다. 자, 그 앞에서 이제 얘기 삼국사학과 삼국유사에 관련된 공통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했는데 요거는 이제 한계일 수도 있죠. 뭐 신라 중심의 역사서였다. 바다에서는 거의 서술돼 있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동명왕편과 제왕운기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삼국사기와 다른 역사의식을 만든 사로서 동명왕편과 제왕운기가 있다. 그래서 이 동명왕편부터 이제 볼게요. 이 동명왕편은 명종 23년 이규부가 고구려 건국 서단을 재인식하면서 민족적 자부심을 일깨우고 강력한 정치 윤리를 강조하고자 읊은 서사시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동명왕편의 이제 건국 그 저수 시기가 명종 23년이죠. 이 명종 때요. 명종 때는 이제 무신정권 초액기죠. 그러니까 최충원이 이제 뭐냐면 등장하기 전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이걸 동명업형 이제 서술을 최충원 정권하고 많이 연결시켜서 얘기했는데 요때는 썼는데 이게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 거는 나중이죠. 그래서 최충원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최충원하고 이제 이 이규보를 많이 지원을 해줬잖아요. 최씨 정권이.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동국 이상국이라는 그 사후에 문집도 만들어주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이 동명왕평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예, 민간에 떠드는 동명왕의 이제 건국서사는 오연 시체로 구성되다. 운문 형태죠. 운문. 그래서 이제 당나라 시에 보면 장안가라고 있어요. 백거에. 이 장안가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어려운 역사책이나 그 내용들을 뭐 문문 형식으로 이렇게 전달해 준 것이 유행이었는데 이게 이제 동명왕편이나 제왕운기도 이렇게 문문 형식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뭐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을 재밌는 만화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형식은 유교 사서의 체계와 거리가 멀었다. 자, 이거는 구상국사를 대본으로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이 구상국사. 그래서 이제 요게 바탕이 됐던 그 책이 구상국사야. 그래서 구상국사는 고려 초기 때 만들어진 사서서 고구려 계승의식이 많이 내포되어 있죠. 자, 그래서 대본화하여 민중사회를 구전되고 있는 서사를 정리함으로써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의 기운을 신성한 것으로 인식하고자 했던 자주적인 문화의식을 근저에 두고 있다. 이렇게 했고요. 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올 때, 뭐가 나왔냐면 되게 이제 그 동명왕평 관련된 내용에서 서문이 나왔어, 서문. 그래서 왜 이 책을 썼는가 관련된 서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자료 5번이 있는데 볼게요. 예, 자료 5번이 아니다. 여기 자료 6번이네요. 예. 요거 볼게요. 자, 이 자료 6번에 보면 이게 이제 동명왕 그 신화를 이제 접하고 나서 보인 그 당시 이규보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참고로 이규보는 유학자 출신이에요. 유학자.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개력, 불온난신, 우징불신 이런 것들 믿었던 사람이거든요. 첫 번째 내용은 유교적인 합리적 사관에 따라서 이거 상당히 뭐냐면 미신적이다. 개력난신, 개력불온난신, 뭐 무징불신, 에 뭐냐면 맞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단계인데, 자, 근데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구상국사기에 있는 동명왕편을 이제 계속 읽으면서 점점 그럴 수도 있다. 인정하는 단계를 하죠. 앞에서 말한 유교적인 어떤 신성성을 통해서 예전에 요순 시대 때는 유교에 보면 요순 되게 강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 신기하고 기이한 것도 일어났는데 동명왕이 이런 대단한 사람 아니냐? 똑같은 형상도 일어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단계야. 예. 이렇게 이제 천천히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예. 이걸 적어놨어. 그래서 내가 왜 고려사의 동명왕 그 서다를 읽고 이렇게 왜 동명왕표를 썼는가에 대한 그 서문에 있는 내용인데 그걸 그 단계를 이렇게 적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간 이제 뭐하고 비슷해 보이냐면 역교론에 보면 감정이입 단계하고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아.
요 단계에서는 이제 뭐냐면 아예 감정이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단계죠. 고정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을 통해서 이게 뭐 바라보는 단계고, 요거는 일상적 감정이입. 이거 요 단계는 맥락적 감정이입. 이렇게 해 가지고 점점 이게 뭐냐면 동명왕의 신화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동명왕의 신이라는 사적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배운 것이 없는 미천한 남녀들도 제법 그에 관한 일들 얘기할 정도다. 그러니까 이 동명왕평 관련된 설화, 동명왕 설화가 널리 확산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내가 일찍이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선사 공자는 계력 나신을 말하지 않는다. 계력 난신 불어, 계력 불어 난신 이렇게 있죠. 아니 했는데 이 동명왕 설화는 실로 황당하고 기괴하니 우리들이 논의할 바가 아니다라고 한 일이 있었다. 그 위서나 통전을 읽어보니 이 사실이 기록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러나 간략하고 상세치 않았으며 이는 자국 내에 이를 송사케 하고 외국어를 줄인 것 뜻이 아니었는가. 위서나 이제 통전 같은 경우에는 중국적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남의 나라의 신화 같은 거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들은 거를 이제 간단하게 몇 줄 적어놓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개춘년성을 이뤄 구상국사여다. 자, 구상국사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이건 이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 동명왕 봉기를 보니 그 신의 사적이 세상에 이야기되고 있던 바, 바 있던 바보다 더했다. 그러나 역시 처음에는 이제 믿지 않으려는 게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서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귀신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차를 이제 거듭 탐독하고 미독하며 그 자체의 근원을 찾아가니 이게 한이요? 한이 아니라, 그러니까 판타지가 아니고 성스러운 거고, 귀신이 아니라 이건 신기하고 신적인 거다. 이렇게 본 거야. 예전에 판타지 소설물을 봤는데 그 귀신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상한 얘기고 했는데 점점 이건 성인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그 뭐냐 신비로운 얘기다. 뭐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자, 하물며 국사에 집필한 책이니 어찌 그 사실을 망년되어 전하려. 자, 이 말은 뭐냐, 이 국사라는 건 삼국사, 구삼국사 자체가 간찬사서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예. 자, 김부식이 국사를 다시 편찬할 때 동명아의 사적을 매우 간략하게 다뤘다.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김부식도 삼국사기에 들어갈 때 구고조 구삼국사기를 읽고 그 내용을 적어 놓긴 했어요. 근데 유교적인 표현으로 순화시켜 놨죠, 이 사람은. 자, 공은 국사란 세상을 바로잡은 책이니 크게 신이라는 인로서 후세에 보여주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를 간략하게 했던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교적 사관에 의해서 축소되고 그다음에 좀 더 이렇게 그 유교적 표현에 의해서 순환돼서 썼다, 이걸 볼 수 있는데, 요 내용이 이제 기출에 나왔죠. 그래서 삼국사기에도 동명왕편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동명왕 설화 내용이.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왜 이걸 운문 형태로 썼느냐라는 걸 나왔는데, 요거 인제 계기가 됐던 게 여기인데, 앞에서 얘기했던 장안가라고 있죠. 예, 백거이. 이 백난천이 인제 그 백거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현종하고 양귀비가 놀아나는 걸 보고 그걸 인제 장안가라는 서정시인가? 서사시인지 하여튼 서정시를 썼는데, 요게 인제 뭐냐면 보고 '아, 이런 형태도 운문 형태로 한번 글 썼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글을 쓴다.' 인제 서술 그 뭐야 서사 형태의 인제 그러니까 이런 그 산문 형태의 글을 운문 형태의 글을 쓰는 배경에 대해서 나왔죠. 그리고 이렇게 인제 있고, 그래서 이거는 장안가의 영향을 받은 동명어편 서사시다. 예, 요렇게 보시면 돼요, 형식상. 그래서 형식상 그 어떤 그 내용을 쓴 배경을 여기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인제 이 글을 쓴 의도가 나와 있죠. 자, 이 시를 지어서, 그러니까 동명어편이라는 시를 지어서 서사시를 씌워서 서사시를 이제 지어 가지고 그 천하의건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름을 알게 할 답니다. 자,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그 단계죠. 예. 그래서 요게 상당히 밑에 있는 줄이 상당히 이제 핵심 키워드예요. 예. 그래서 그 동명어편의 의도를 나타났다. 저술 의도를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동국 이상국집에 있는 동명어편 서문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동명화폐의 의의가 뭐냐?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는 뭐 이렇게 잘 안 나와 있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정리하면 동명화폐의 의의는 나름대로 고구려 건국 선화를 재인식해서 나는 민족적 자부심을 느꼈다.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웅적 시조에서 동명왕이라는 영웅적 시조에서 그 서양 공동체, 문화적 공동체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 이건 이제 몽고와 싸우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민족의식이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계도 있어요. 일단 감성적 수준에 의한 그 서사시였고 그다음에 체계적인 역사의식을 갖추지 못했다. 뭐 이런 한계도 있는데 이 한계는 안 나오겠죠? 두 개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제왕기는 이제 나오는데 제왕기는 이제 언제 쓰여졌냐면 여기도 있지만 충녕왕 때 쓰여진 거야. 예. 충녕왕 때 쓰였고 인제 이때는 이미 인제 몽골의 간섭도 받고 몽골의 눈치를 인제 보기 시작했던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주적 의식도 있지만 사대적 의식도 같이 있어. 물론 요 방점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 갖고 인제 보통 교과서나 그런 데서 상당히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제왕홍기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죠. 요 제자는 뭐냐면 중국의 황제의 역사를 얘기하고 왕은 이제 우리나라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인제 우리나라의 왕들의 역사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중국의 황제의 어떤 역사를 쭉 운문 형식으로 적어 놓고 그에 대응해 가지고 뭐냐 우리나라의 뭐냐면 왕들의 역사를 쭉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고조선부터 해서 고려까지 통사 형식으로 읊은 서사시예요. 그래서 제왕홍기 안에서도 좀 알려지진 않았지만 약간 이제 뭐냐면 단군 신화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단군 신화 내용이 좀 약간 유교적으로 각색이 됐어. 그래서 뒤에 이제 오면 조선 초기까지 계속 단군 신화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부각되지 못하고 이게 역사적으로 크게 뭐냐면 어 그 역사적으로 이제 사료로 쓰이지 못하는 부분이 이게 상당히 많이 왜곡되고 유교적 사관을 위해서 뭔가 그게 그 각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단군 신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교의 역사 인식을 토대로 기층사의 도교적 민간적 요소를 또 수용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인제 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또 조선 계승 의식이 있다. 그래서 인제 원나 간섭기 이후부터 그 뭐냐면 고조선이 이제 부각이 됐다고 했죠. 이 고조선 계승 의식이 인제 있고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단군 기년을 사용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단군 기년을 맨 처음에는 3,600 년 3,600 년은 물론 이제 이 단군이 3,600년 전에 나라를 세웠다라는 의미의 역사적 실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 3,600 년이라고 이제 설정해 놓은 게 유교적 참인사대에 입각해서 한 건데 유교에 참여해 보면 제일 기단 숫자가 60 이에요. 예. 60을 60번 곱하면 3,600 년이 되죠. 예. 그래서 60 갑자의 영향을 받아 있고 유교적 참인사대에 보면 60을 되게 강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BC 2333 년은 삼국 유사라든지 그다음에 제왕홍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기년은 예전에 했지만 동국 통감에서 나온 거야. 근데 요의 즉위년의 25년 뒤에 그 뭐냐면 단군이 즉위했다고 그 당시 사람들 생각했는데 동국 통감에 있는 그것을 이제 요의 즉위년을 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25 년을 뭐냐 뺀 거죠. 그 계산이 2333 년이 나온 거야. 요의 즉위년은 그 자치통감을 기준으로 얘기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인제 기원을 최초로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런 3,600 년의 의미에서 보면 역사적 사실보다는 그만큼 이제 단군 조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사가 유구하다, 정통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거야. 예. 그러니까 유구성과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3,600 년이라는 단군 기원을 그 뭐냐면 제시를 했다는 거. 그다음에 삼조선설을 인제 뭐냐면 최초로 인제 제시를 했죠. 그래서 단군, 기자, 미만 이렇게 이어간다. 그래서 단군은 혈연적 공동체, 기자는 이제 문화적 공동체, 미만은 민족 생활 기반을 받던 공동체. 이게 삼조선설은
뒤에 조선시대 때 단군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정통적 민족의식을 확립하고 삼국의 유민의식을 해체하면서 고조선의 어떤 그 계승의식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와 우리 역사를 대등하게 파악했다. 물론 이제 그 당시 어 그 이승만이 살았던 시기는 이제 원나라 간섭기 때문에 원나라 겉으로는 뭐냐면 중국을 좀 높여주지만 실제로 중국과 같이 이제 대등하게 우리나라 역사를 서술하면서 자주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 제왕홍기도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눈치를 봤던 시기이기 때문에 좀 약간 대외적으로 승리한 부분, 중국과 싸워서 대외적인 승리한 부분은 많이 뺐어.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서사시 형식이었기 때문에 뭔가 정거 인용이 미흡했고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사대적 명분론에 따라서 제와 왕을 구분했잖아요. 뭐 이런 여기에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제왕기는 삼국유사와 거의 같은 시기인 충녕왕 13년 이승우가 저술했는데 자 민족시조 단군에 대한 강조와 발해사 서술이 돋보였으며 요게 눈여볼 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빠져있는 요 발해사 서술을 상당히 강조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역사를 중국과 대등하게 파악한 자주성을 이제 뭐냐면 주목했다. 자 그래서 이 제왕홍기 서문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중국과 다른 또 하나의 천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있고 제왕홍기도 구삼국사기의 영향을 받아 서술했다. 그래서 보통 상건, 하건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서술했는데 앞에서 말한 상건은 제 역사, 중국의 역사를 서술하죠. 상건은 오원시도 형식으로 중국의 역사를 서술했고 하건은 칠원시도, 전조선, 후조선, 뭐 위만조선, 3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전조선은 이제 고조선, 그 단군조선을 얘기하고 후조선은 기자조선을 얘기하죠. 상군 및 사만, 그다음에 삼국, 후고려, 후고구려, 후백제, 발해 역사를 서술했으며 오원시도 고려 건국에서 충녕왕까지 고조선을 기수했다. 나름대로 그 당시에 통상을 이제 뭐냐면 형식으로 기술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한계가 남아 있어요. 한계 뭐냐면 시의 형식이 된 문학서인가들의 정거 인용이 미흡하지만 가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헌에 의거하여 역사소를 객관성을 높였다. 자, 이런 한계가 있지만 나름대로 이걸 극복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고대 국가의 인제 창업주의 위협을 참여하고 유교, 불교 문화에 대한 정통에 대해서 균형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우리 역사가 하나의 통사 체계 속에서 기술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제 요 제왕기의 이제 사학학자 의의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고려시대 역사서 가운데 중국사에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한 책도 주목한 사항이다. 뭐 요 의의보다는 하여튼 있는데 사학삭정의 의의 요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서 인제 중국사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했던 책. 요거는 이제 앞에서 제1 상권에다 중국의 어떤 황제 역사를 집어넣었잖아요. 요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고려 시기에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대표적인 역사서지만 그 밖에 다수의 역사서가 저술됐다. 그러나 역사 현실 서술 형식 면에서 다양성이 보이며 역사 의식 계승 중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냐면 약간 이제 신라 쪽의 계승 의식이 좀 강한 반면에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고조선 계승 의식이 좀 강하죠. 아니면 그 뒤에 단군 동명왕편 같은 경우에 그때 고구려 계승 의식 이렇게 인제 좀 이 강하다. 자 우리의 역사 정통에 대한 이해, 삼국에 대한 계승 의식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요 관련돼 가지고 구특강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 볼게요. 484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사학사 관련된 내용은 구축강 쪽 내용을 좀 볼게요. 예. 앞에서 제가 이제 삼국사기 관련된 내용을 했고 여기에는 이 동명왕평하고 삼국유사 그다음 제왕홍기 요 세 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려의 명종 원년 연간에 동명왕편을 조선 이순효는 처음에는 역사에 있어서 신비한 시험을 말하지 않는다는 유교적인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이성적이라 할 수 있는 문화적 분위기를 출발했다. 그 한계를 인식하고 반신라적에서 사대적 형상 유지를 비판했다. 자 이는 신비하고 기이함의 차이는 그 기층 공동체를 널리 전승 유지되었던 삼국유사류의 동명왕 신화에서 신라 문화의 성격 형성에도 큰 영향을 끼친 고구려 정통 의미를 유교에 못지않게
앞에서 신성성 개념으로 재확인한 거다.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요순이 나타나서 신성적인 어떤 신비한 형상이 나타난 것처럼 동명은 그렇게 이제 신비한 형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리하여 우리 문화의 기원은 하늘과 연결해 중국과 구별되는 독자성을 찾는 점과 영웅적 시조에서 독자적인 현원적 공동체, 문화 공동체 인식한 부분은 불민족 의식의 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삼국 동명왕편 의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나 고대적 정통의 복귀를 내용을 하는 감성적 의식 수준의 서사시므로 체계를 갖춘 의식이 되지 못했고, 첼시 무신 정권의 부족적이고 지역적인 국가 시조를 강조함으로써 사회를 통합 안정시키는 성격이 깊이 내재 있는 등 한계가 있다. 요게 한계가 있죠. 두 가지 한계. 주의할 것은 요 동명왕표는 원래는 명종 연간에 쓰여졌기 때문에 첼시 정권이 등장이 이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뭐냐면 이규보가 과거에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거의 꼴등으로 합격했어. 그래 갖고 이제 가문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한량을 지냈던 시기였는데, 첼시 정권이 이제 등장하고 나서 첼시 정권과 이제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첼시 정권이 요 이규보를 지원하면서 이때 이제 예전에 썼던 이 동명왕편이 부각이 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동명왕편을 첼시 정권의 어떤 뭐냐면 사회 통합에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예. 자, 13세기 후반부터 14세기 전반에 걸친 강력한 세계 제국이었던 원의 침략과 간섭은 고려사회의 상층 및 기층 공동체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 그래서 이를 이제 뭐냐면 극복하는 노력에서 역사의식이 투영됐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지만 기층 사회가 붕괴가 돼요. 왜냐면 고려부터 계속 몽골부터 침입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산성을 이뻐하거나 그다음에 바다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가운데서 기존의 공동체가 이제 해체되고 할아버지에서 손자 형식으로 이렇게 구조로 전해졌던 많은 신화나 야사라든지 설화 등이 이제 전달되지 않아. 그걸 봤던 이제 뭐냐면 일년 승려는, 그러니까 뭐냐 1년은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이게 사라진다.' 그래 가지고 요걸 삼국 유사에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인제 기이편에다 거기에 집어넣고 '왜 내가 이런 것들을 서술했냐.'라는 점을 적어 놓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좀 보면 되고요. 그럼 삼국 유사를 보겠습니다. 자, 선종계통의 불교계에서 지도적인 어떤 위치에 있던 승려 이련은 13세기 후반에 삼국 유사를 저수해요. 복구적인 어떤 불국토세 입각하여 혼란한 사회를 통합시킬 수 있는 입장에서 불교 사관을 체계화시켰다. 이건 삼국사기가 좀 다르죠. 삼국사기는 모청에 난 이후에 일어난 혼란한 사회를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을 통해서 통합시키려고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몽골 침략 동안에 기층 문화가 붕괴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복구하는데 불국토사에 입각해서 이제 통합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차이점이 있죠. 자, 이 사서는 고승전의 체제를 바탕으로 해요. 불교적인 생활 속에 습화된 상교사에서 후삼국시에 이르는 야사를 기편 앞부분에 놓고요. 정통적이면서 유교적이고 한 호선의 행위, 호와 선의 행위를 마지막부터 유사체로 편집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련이 유교적 사관을 비판했다고 해서 유교적 목목이나 덕목이나 그다음 유교에서 내세운 어떤 사실에 대한 객관주의 이런 것조차를 아예 100% 부정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유교적 사상을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하여튼 이 결과 삼국유사에서 탈락된 불교 사상사 관계 자료는 물론 많은 민간 저승과 신화, 선화가 수집됐는데 특히 단군 신화의 체력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현재 전대하고 있는 사서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었다. 이전은 귀족적이고 중앙 권력과 밀착된 고종 불교의 비판적이고 조계조 결사와 연결돼 있고, 지방사회에서 오래 머물면서 지방 공동체 자기 생활체계 유지도를 긍정해서인지 기층민의 생활상에 나타난 반기족적 사회의식도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삼국 이전의 삼국사를 인식하여 부여 고구려 번함 백제 연관관계를 설정하는 등 고조선의 삼국에 이르는 연결관계를 추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부정적인 내용이 그러나부터 나오죠. 그러나 이 저수는 유사체로 사용하는 데 드러났듯이 삼국사의 기본적인 부정한 입장은 아니었다. 그래서 유사체라는 것은 이제 삼국사의 부정한 부분을 뭐냐면 아
보충해 준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불교적 정통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 또 큰 이유지만 신라 중심 사상을 지니고 있다. 요게 지금 한계가 있죠. 그리고 중국적 사조를 또 신뢰한 결과 당군, 부여, 고구려, 백제 를 당군계로, 기자, 위만, 마한을 진화는 중국계로, 옥조, 예만, 가야, 발해, 번화는 무소속으로 서술하면서 서술함으로써 민족 시조를 제시하였으며 또 체계한 노력은 미흡한 의식의 불철저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인제 보면 첫 번째 한계, 뭐 이게 한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는 한계라고 했으니까 삼국사기에 보충을 해 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전면 부정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 그다음에 신라 중심 어떤 사관이었고, 세 번째로는 그다음에 중국 측 사도들을 이제 많이 인용했다는 거. 그 네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체계적으로 서술되지 못했다. 그래서 민족 시조를 제시하면서 체계한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한계점을 들고 있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제왕홍기를 보겠습니다. 자, 1280년 국왕에 바쳐진 이후의 제왕홍기. 자, 여기에서 제왕홍기는 그 앞에서 국왕에게 바쳐졌다니까 아마 국가의 지원을 받고 인제 서술한 거야. 그래서 약간 그전에 상홍유사 같은 게 좀 자주적이잖아요. 완전히 100% 자주적이죠. 근데 요 제왕홍기는 국왕에게 바쳤다. 그러니까 이제 몽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국정에 이제 다도가치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다 보니까 몽골의 눈치를 보면서 서술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뭐냐면 사대적인 의식이 남아 있어. 예, 요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자, 제왕홍기는 고조선에서 고조까지 통사 형식을 읊은 서사시다. 그래서 유교적 인식이 바탕이 되고 있으나 앞에 두 역사에 비해서 민족주의 시야가 보다 확대되었고 기층 공동체의 도교적 민간 신앙적 체험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수목신 숭배의 요소를 당군 신화에 체육화했고요. 당군 기념도 사용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군 기자 위만으로 이어진 고조선 체계, 즉 삼조선서를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이서는 16세기까지 큰 영향을 줬다. 또 4만 70개 국으로서 상국이 이어지는 모든 당군의 후손이라고 하여 그 생활권 요동 이동 지역에서 중국과 다른 하나의 세계로 천하세계로 파악했다. 자, 이런 인식은 이제 여기부터가 인제 뭐냐면 이 책의 의의라고 볼 수가 있죠. 국가 계승의 의식적 대립을 지향하고 있는 국가 계승의 국가 계승 의식적 대립을 지향할 수 있는 이 국가 계승적 의식은 삼국을 계승했다는 삼한일통 사상 있죠. 그래서 무어인 정권 때 중앙 권력이 잠시 약해진 틈을 타서 삼한 계승론, 삼한 그 계승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계승 운동이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걸 극복해서 고조선을 통합해서 극복한 거죠. 그래서 현안 공동체, 문화 공동체, 민족 생활권, 민족 시조 결합된 역사 공동체 의식으로 조선 계승 의식을 확립했다. 그래서 삼한일통을 해체시키고 그다음에 조선 계승 의식을 내세웠다. 요때 현안 공동체는 누굴 의미하죠? 앞에서 말한 당군을 의미한 거고 문화 공동체라는 것은 기자를 의미한 거고요. 민족 생활 공동체라는 것은 위만을 얘기한 거죠. 예. 자, 이는 이제 정통적인 이제 민족 의식의 확립을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는데 문화 의식의 폭이 식민지적 체제에 인해서 제한 식민지 체제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 몽골의 지배를 말한 거야. 몽골의 간섭기. 그러다 보니까 인제 한계에 보면 자주적 의식도 있지만 사대적 의식도 남아 있죠. 그 구성해 볼 때 체제가 제는 중국, 그다음에 왕은 본국이라는 사대적 명목론에 입각해서 삼국사기보다 후퇴하고 있으며 삼국사기는 나름대로 우리를 인제 뭐냐면 황제의 국가로 봤잖아요. 물론 연호 사용은 반대했지만 그래서 이제 제라는 의식에서 봉기 체제도 집어넣죠. 우리가 황제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후퇴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외국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부분을 기록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기피한 것이 많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왕의 한계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다음에 인제 그 밑에는 총평이에요.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볼 때 이 고려 시기 때 역사의 주체자는 국왕 및 귀족적 관료 세력을 인식을 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인제 세계관은 유아 독점적 천하의식을 탈피하여 세계 확대로 가져와서 한편은 사대적 의식으로 또 한편은 독자적 역사 공동체의 특성을 재인식하는 민족적 의식으로 전개됐다. 그럼 여기 유아 독점적 천하 의식은 뭐냐? 이거는 인제 그 고대사 역사 서술에서 보이는 특징이죠.
물론 지금 남아있는 고대사 관련된 그때 쓰여진 역사는 서는 남아있지 않지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등등의 이제 그 지금 남아있는 그 사설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럼 유아독존 천하의식이 뭐냐? 자기만 잘났다는 거야. 그래 갖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동명신화에서 보면 마치 이제 동명이 신기하고 막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 그 남들이 공감할 수 없는 내용들을 적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고려 중기 때 들어오면서 좀 더 그걸 강조하면서도 좀 남들이 공감하는 형태로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서술 방식에서 유교사관이 도입됐고 인간의 합리성을 보다 중시하는 바탕으로 학문적 체계를 행했다. 주의할 것은 이제 조선 후기 때, 아니 고려 후기 때죠. 고려 후기 때 어, 유교적인 어떤 사관이 비판했다고 해도 그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유교적인 합리주의 사관을 바탕으로 거기에 이제 부족한 그런 것들은 이제 신화나 이런 것들은 치워놓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성성 개념을 통해서 메꿔 나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몽골 간섭 이후에 이제 성리학이 들어왔죠. 그래서 성리학적 윤리사관들이 등장해요. 성리학적 역사 서술 체계가.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사락 같은 그 책인데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리학적 역사 서술을 볼게요. 자, 몽골 간섭기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주자 성리학은 불교의 초세수독주의와 한당유의 공리주의 요소를 비판하면서 종교적 행사의 사회적 폐단을 제거하고 통치 질서를 회복하려는 중소 지방 지주의 기반을 둔 사대부 계층에서 적극 수용됐다. 자, 이러한 불교, 도교, 민간신앙적 역사 인식을 성리학적 사관으로 다시 재정리해서 당시에 새로이 인식하려고 했으며 14세기 들어서 유교 사관의 재정립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염안에서 이제 성리학적 사관의 대표적인 사람이 앞에서 이재현이죠. 이재현은 사락이라는 그 책을 썼어. 그래서 이제 공민왕 때의 사람인데 이 사락이라는 책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역사를 뭐냐면 요약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대의명분, 정통의식에 따라서 쓴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통 성리학 하면 이제 명분론, 정통론, 왕도주의 이런 거 입각해서 서구화적 정통적 역사 인식을 배격했으며 자 이런 기본적 흐름은 조선 건국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이제 고려기 때 이제 그 성리학적 사관에 입각해서 쓴 책이 이거 외에도 고금록이라는 책이 있죠. 그다음에 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본조 평론 감 본조 현령 강목이라는 책도 있어요. 네. 민지가 썼던 네, 강목책이라고 이제 하는 책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책도 명문론이나 정통론 이런 것들 상당히 까와. 그러니까 이 책들은 지금 남아있진 않아요. 남아있진 않은데 후에 이제 고려사나 고려사 조료나 이런 책에 좀 흔적이 남아있죠. 그래서 고려사나 고려사 조료에 사관평이 있거든요. 사관왈 이런 내용이 있어. 근데 이런 내용들은 되게 그 당시 조선 초기 때 평가가 아니라 고려 후기 때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평가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그 조선 왕조 실록처럼 고려 왕조 실록도 있었고 그때 이제 실록을 기록을 하거나 아니면 요런 이제 책에서 이제 사론 같은 것도 있죠. 이걸 끄집어내서 여기에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걸 적어 놓은 거죠. 요때 이제 사론 부분에서 요런 그 이재용 같은 사략이 많이 인용됐다. 그래서 이 사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떤 내용을 적혀 있다는 걸 대충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고려 시대 때 역사책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 통으로 넘어가서요. 고려의 문학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여기 문화의 세경향이 있는데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예, 뭐 나올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요건 그냥 쭉쭉 넘어가고 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 예술활동을 좀 보겠습니다. 자, 249페이지 펴보세요. 249페이지. 예술활동 관련된 내용이요. 예술활동 내용도 뭐 특별하게 지금까지 나온 건 없어요. 예. 그래갖고 뭐 그냥 건너뛸 수는 있는데, 다만 이 건축 양식 같은 경우에는 좀 볼 필요는 있어. 건축 양식하고 그 석탑 양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좀 많이 언급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예전 고대사 관련된 문제에서 잠깐 뭐 지문가 언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걸 볼게요. 그래서 249페이지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이 고려 후기 때 이제 뭐냐 건축 양식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면 고려후기 때 목조 건축물이 되게 이제 많죠. 막 봉정사 그 극락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영풍 부속사의 문왕수전 등등 이런 책들 그 목조 건물이 남았는데 이들은 현존하는 목조 건물 중에 이제 오래된 곳이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부속사 문왕수전이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목조 건축의 일반적 양식인 주신풍 양식으로 있고요. 그래서 간결하고 조화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성황사 응징전은 원의 영향을 받아서 다포 양식으로 중후하고 장황 건축물로서 조선시대 다포 건축 양식의 시초가 된다 이렇게군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다포 양식하고 여기 보면 주신포 양식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이제 한번 좀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미래인 교과서 잠깐 펴볼게요. 미래인 교과서. 자, 미래인 교과서 101페이지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100페이지인가요? 네, 100페이지인데 100페이지부터 볼게요. 우리 교과서가 이 부분에는 좀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 가지고 네,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고려 전기에는 궁궐과 사찰 등의 많은 건축은 지어졌다. 하지만 개경의 왕궁, 만월대라고 하는 거죠. 왕궁이나 흥흥성 현재 그 터만 남아 있고요. 개성의 궁궐토인 만월대를 보면 이게 보통 이제 고려의 궁궐은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계단식으로 이제 만들어져요. 평지에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계단식을 이제 임의로 이렇게 계단을 깎아 가지고 산 중턱 깎아 가지고 건물을 쌓는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경사진 형태로 인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경사진 면에 축대를 쌓고 높이 쌓고 계단식으로 건물을 배치해서 외관이 웅장하게 보이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자, 현재까지 남아 있는 목조 건축물 고려 후기 때 축출됐는데 그중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은 안동 봉정사 극락전을 비롯해서 영주 부속사 문항수전이 있고요. 예산 수독사 대웅정 등 배올림 기둥을 한 주신포 양식의 특징이 있다. 배올림 양식 같은 경우에는 양식을 떠나서 모든 기둥 양식의 공통점이 보이거든요. 이게 기둥에 이렇게 팡팡하게 기둥을 세울 때 이렇게 반듯하게 세우지 않고 약간 두툼하게 인제 세우는 방식이 배올림 양식이죠. 그래서 인제 파르타나 신전에도 보여요. 에타신스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 이유는 인제 멀리서 볼 때 이렇게 이제 반듯하게 세우면 기둥이 요렇게 해 가지고 인제 오목 형태로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미학적으로 별로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툼하게 이제 이렇게 약간 볼록하게 하면 그만큼 멀리서 볼 때 이렇게 반듯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예, 착시 현상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게 이제 기둥의 주요 목적이 뭐예요? 하중을 이제 지붕의 하중을 박는 거잖아요. 이 하중을 이게 분산할 때도 좀 이렇게 두둑하게 이게 이렇게 기둥을 어 통통하게 만들어야지 하중 분산도 뭐냐면 편하기 때문에 좀 배울림 기둥 양식을 주심포 양식이나 뭐 다포 양식 다 쓰이는 거예요. 예. 자, 다포 양식도 건물에 세워졌는데 사리원, 선물상, 응징정이 대표적인 거다. 이렇게 인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뒤에 보면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이 있어요. 자, 보통 이 주심포 양식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보면 그 공포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공포는 뭐냐면 이게 지붕이 있으면 이 지붕이 인제 있으면 이 지붕에 하중이 인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걸 막기 위해서 무너지는 기둥을 이제 두는데 근데 이 기둥 가지고 부족하니까 공포라는 걸 둬요, 공포. 예. 여기 공포 보이죠? 이게 공포인데 그래서 기둥 하나에다 공포를 하나 두는 것을 뭐냐면 보통 주심포 양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기둥 중간 사이에 여러 인제 뭐냐면 이렇게 공포를 두는 게 있어요. 기둥에다가 이게 위에만 두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공포를 줘서 하중을 이제 막는 그런 방식이 뭐냐면 다포 양식이죠. 예. 그래서 이 다포 양식 같은 경우에는 주심포 양식보다 큰 건물을 올릴 때 이게 사용돼요. 왜냐면 건물이 크면 그만큼 이제 밑에 기둥에 막는 하중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포를 여러 개 줘서 하중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뭐냐면 주심포 양식보다는 다포 양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밑에만 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공포란 앞으로 내민 첨안을 이제 받치며 그 무게를 기둥과 벽으로 전달시킨 조립 부분을 말한다. 자, 정통 건축은 공포의 배치에 따라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으로 구분된다. 공포가 기둥 위에 있으면 주심포, 기둥과 기둥 사이에 또 있으면 다포인데 여기 주의할 것은 이 공포가
기둥 위에도 있어요, 답보 양식은. 근데 중간중간에 더 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궁궐과 사찰 건축의 답보 양식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경복궁이나 이렇게 인제 긍정전을 쓸 때 뭐냐면 되게 큰 건물 만들 때는 주심포 양식을 쓸 수밖에 답보 양식을 쓸 수밖에 없는 게 밑에 하중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인제 지붕 형태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건 각자 읽어 보세요. 예전에 한번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 지붕 형태에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예.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석탑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고려 초기 때 석탑은 5 층탑, 7 층탑 각 다층탑 등 다양한 형태로 인제 뭐냐면 만들어졌죠. 요거는 이제 신라 시대 때 주로 3 층탑 양식하고 이제 대비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각 다층탑이 인제 많아졌다. 자, 그래서 송나라 양식을 인제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게 있고. 자, 그래서 신라에 비해 안정감 부족하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이제 석탑은 개성 분인사 5층 석탑이나 월정사 석탑이 유명하다. 그래서 팔각 석탑 같은 게 여기 보이시는데 이게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후기에 만들어졌던 개성의 건축사지 10층 석탑은 원나라 석탑에 영향을 받은 거고 조선시대 때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 경증사지 10층 석탑이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받은데 그 원나라 양식, 특히 남아교 양식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여기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게 왜 남아교 양식에 들었는데 얼핏 듣기로는 요 밑에 사단이 있어요. 여기에 기단이 있죠. 이 기단이 보통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에 1 단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4 계단을 쌓아. 4 개. 그러니까 이 4 계단을 쌓는데 하나, 둘, 셋, 4 계단을 쌓죠. 이 4단이 이렇게 쌓는데 이 4단 형태의 이제 기단 형식은 라마교의 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요 경층사지 10층 석탑의 여역은 원광사지 10층 석 지금 박물관 있죠? 거기도 자세히 가 보시면 그 4단 형태로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남아구 양식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다음에 인제 또 좀 다 탑보다는 좀 작은 탑들 보통 승탑이라고 하잖아요. 승탑도 이제 그 당시 많이 세워졌어요. 팔각 원당 형식으로 인제 만든 성탑이 있는데 자, 요 성탑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 진짜 어렵게 문제 나올 때 시험에 나왔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굳이 이 승탑 부도까지 다 고려시대 부도까지 알 필요 없어 갖고 그냥 넘어갈게요.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래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다시 인제 한국 통론에 넘어가서 그 밑에 있는 이제 내용들은 그냥 각자 읽어 보세요. 회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얘기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자, 그다음에 기술학과 이제 인쇄술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고려 시대는 기술학을 잡학이라고 천시했는데 이거는 순유주의 당시 사회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현실 문제 때문에 현실이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기술학을 익혀서 상당한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조선에 비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볼 때 우대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기술 관료 출신들이 뭐 천문학자 이런 사람들, 최지봉 같은 사람들은 고려 초기 때 이제 막강한 영향력을 또 행사하고 그러잖아요.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즉 고려는 국자감에서 유학 외에도 유학, 서학, 산학 등 잡학을 교육했고요. 과거에도 재수도 명경업 이외에도 그 의학이나 복서, 점을 치는 거죠. 그다음 지리, 율, 서, 상 등 작업을 이제 설치했으며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천문과 역수를 관장하는 서운관. 그래서 서운관은 천문을 이제 주로 담당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천문을 하려면 별자리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달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문학이 토피스는 수학이 연결돼 있어. 예, 수학하고 천문학은 동떨어지는 학문이 아니죠. 더 연결된 학문이고 그다음 의학과 치료를 담당한 태의관 등을 두었으며 기술학이 참호 발달하게 되었다. 자, 우선 이제 고려시대 천문 역법이 발달했는데 서원간의 천문, 그다음에 역산, 추구, 그다음에 이제 강요 등의 일을 간장하여 천문 관측학과 역의 계산법이 발달했고 고려의 천문 관리는 천재 운행에 관측하여 그 결과 고려에서 천문지에 상당히 수록돼 있고요. 거기에 과학적인 가치를 가진 천문 가치가 있었으며 점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 많았고 특히 천인강에서 했던 천재지변을 인간 행동의 훈계로 삼기 위해서 천문 가치를 열심히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냥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야. 되게 천문학이 발달될 수 있었던 건 그 정근대 시대 두 가지 배경인데 배경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농경 사회였던 거죠.
농경사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씨를 뿌리고 걷는 방법.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정확히 알려면 천문 영상을 통해서 이 절기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천문 영상을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죠. 그래서 청인상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월식이나 일식 이등 등등등 나타나면 뭐 왕에게 뭐 제2영상이 나타나서 경계를 준다든지 등등. 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고려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이 상당히 발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려의 이제 천문학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천문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 뒤에 있지만 천문학이 상당히 발달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부터 우리나라는 이렇게 천문학이 발달됐고요. 삼국사기에 보면 천문 관측 영상들이 되게 많이 많고 조선왕조실록에도 천문 관측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뭐냐면 시뮬레이션을 지금 돌려보면 거의 맞아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서양에서 발견한 뭐 초신성 영상도 뭐 조선왕조실록에도 이미 그전보다 조금 더 빨리 발견했다는 그 기록도 있고, 뭐 케플러가 발견한 것도 그 초신성을 발견했는데 이 조선왕조실록에 그런 것도 더 빠른 시기에 더 빠른 시점에서 그 조선왕조실록에도 있고요. 그 똑같은 영상들이. 자, 하여튼 천문학이 상당히 발달됐다는 거. 자, 이런 천문 관측의 정확한 역계산을 위해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고려식 역법이 발달했는데, 근데 문제는 천문 관측은 뛰어났는데 뭐냐면 역법 자체를 독자적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천문 관측에 비해서 이 수학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졌어. 예, 수학을 제대로 해야지 이제 이게 천문 관측의 정확한 월식이나 일식이나 이런 그 365일 같은 것들 정확한 역을 계산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 당시 우리나라 그 고려시대 때 그 뭐냐면 수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측의 역법에 많이 좀 의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처음 고려는 그 통일신라를 사용하기 시작한 당의 성명령을 그대로 계승했는데, 중국은 이미 새 역법을 사용했으며 고려는 그 정확한 역계산법 을 그러니까 수학을 이제 잘 못했죠. 알지 못해서 오차가 생기게 됐다. 자, 이런 오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려는 많은 노력을 경유했지만 독자적인 역법을 만드는데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조공책봉책 관계에서 중국의 역법을 받아들인다, 책령을 받아들인다는데, 물론 이게 조공책봉 관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천문학은 천문 관측 형상들 많이 관측되는데 그걸 수학적으로 정리해서 정밀도 그 수학적으로 정리해서 앞으로의 이제 이런 그 별의 움직임이나 달의 움직임 이런 것들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충성왕 때는 원의 수신력을 받아들여 사용했지만 고려 이제 수신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몽고 제국에서 이제 몽골이 이제 세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런 중동 지역의 이제 그런 역법을 이제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을 거쳐서 뭐냐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준 거죠. 그 고려의 천문 관리는 수신력의 개방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1월 교차 그 1월 교식의 추산을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건 1월 교식을 서로 잡아먹는 건데 일식이나 월식을 얘기하는 거죠. 몰랐기 때문에 성명령 방법을 그대로 이제 뭐냐면 사용했다. 이렇게 있고, 자 1월 시의 추산 오차가 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겉으로는 수신력을 바탕으로 했는데 수신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명력을 이제 뭐냐면 끼워서 이제 수신력을 이해하지 못한 걸 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의학 같은 게 내용을 보면요. 자, 의학은 이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고려 후기 때에 상당히 이제 뭐냐면 발달돼요. 보통 이 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궁중 이술 테두리에서만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고려 후기 때 들어가면 점점 이제 일반으로 확산이 되거든요. 그때 이제 뭐냐면 그었던 운동이 한약 운동이야. 한약 운동이 뭐냐 하면, 자, 이때 예전에는 의학이 되게 중국에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예, 중국에 가져왔기 때문에 중국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의 약재를 이제 주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중국 약재가 상당히 비싸고 우리나라 사람 체질에 안 맞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학의 혜택을 일반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고려 후기 때로 넘어오면서 그 당시 이제 전염병도 이제 확산되고 인구도 줄고 등등하고 하고, 또 거기다 이제 뭐냐면 의학을 이제 몸에 감기나 이런 거 걸리면 그 당시 뭐 약국이라든지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자가로 이제 치료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비싼 약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쪽에 비싼 약재가 아니라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로 우리나라 몸에 맞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이런 한약 운동이나 그래서 한약 운동이 일어나면서 인제 여러 책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조선까지 계속 가서 조선 후기 때 동의보감으로 이게 뭐냐면 총정리되죠. 예. 그래서 이 한약 운동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약재를 구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질에 맞는 약재를 구해 가지고 그 쉽게 병을 고치자. 이런 운동이 한약 운동이야. 이 한약 운동을 통해서 조선 후기 때 조선 후기가 아니라 고려 후기 때 인구가 확 증가되거든요. 그 인구 증가의 원인 중에 전쟁이 끝난 것도 있고 몽골 간에 오랫동안 이제 싸움에서 전쟁이 끝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농업 생산 증가도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요 한약 운동을 통해서 이 당시 의학 기술 같은 것, 의학 지식들이 널리 보급됐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의학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의학에 있어서 학교에 의학 박사를 두고 과거에 의과를 실시했으며 그 발달을 보게 됐다. 특히 고려 의학은 궁중 이술 태도에 벗어난 평민에 의한 의술이 개방된 점에서 크다는 의미가 있고 요게 인제 언제 때냐면 고려 후기 때 항약 운동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전에도 그런 현상들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고려 초에는 의수 혜택이 이제 왕실의 귀족층에 한정됐지만 963년에 제2부가 설치된 서민축의 시우 사업을 담당하게 했으며 그다음에 989년에는 내문관 5품, 무관 4품 이상의 질병자에게 위관을 보내어 시약 치료를 하게 함으로써 의학 발달에 기반을 마련했다. 자, 처음에 고려는 송나라 의학에 영향을 받았지만 점차 정통적 의학 개발을 하게 되죠. 요게 이제 앞에서 이제 고려기 때부터 등장한 항약 운동의 등장이에요. 요때 항약이라는 한자는 이제 보통 우리가 고려를 뜻할 중국은 이제 중앙이고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지방이라는 의식에서 이제 약간 중앙의식이 깔려 있는 거죠. 항약 운동은 이제 항약이라고 이제 붙인 거죠. 우리나라 고유 약품을 이용해 갖고 고치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에서 관련된 책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졌는데 자 이런 책들이 인제 근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한약 구국방이라는 책이에요. 예. 고종 23년에 고려 후기 때죠. 한약 구국방이라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 의소로서 그때까지 많이 쓰였던 중국 약재를 한국산 약재 즉 항약으로 인제 충당되는 데 그 의도가 있어 우리나라 의학의 독자적인 연구에 계기를 마련해 줬다. 그리하여 고려 말에 이어서 한약의 지식을 본초학으로서 학문적 견신을 받게 되고 본초학은 약재를 얘기한 거죠. 그 약재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그런 학문을 본초학이라고 하는데 이 한국과 구국방은 요 본초학을 바탕으로 한 거야.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긴급하게 이제 가벼운 병 같은 거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항약 구급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 당시 정근대 시대 때는 뭐냐 전문적인 뭐 병원이라든지 약국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병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가 치료를 통해서 좀 빨리빨리 인제 가벼운 것은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건 뭐 고려 시대도 마찬가지고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사마자 하역방 등 고려의 독자적 의학서를 출연하게 하는 어 출연을 낳게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고려시대 농업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여기 고려시대 농업을 너무 간단하게 적어 놨어.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2차 기출문제에 나왔거든요. 삼국시대부터 해서 고려시대까지의 농업 발전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는데 고려시대 특히 후기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농업 기술이 발달돼요. 예. 농업 기술이 상당히 발달되거든요. 근데 농업 기술이 왜 발달됐냐? 일단은 그 당시에 인제 원나라의 침이 인제 이렇게 끊어지고 더 이상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인구가 증가되죠. 그 많은 인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 기술의 발달을 이룰 수밖에 없죠. 농업 생산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특히 인제 농업 후기 고려 후기 때 들어가면 중국의 강남농법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되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농업 생산이 올라갔다. 그런 농업 생산력이 또 많은 인구를 또 부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때문에 또 이걸 또 어 인구가 또 그 농업 기술로 많은 인구들이 부양할 수 있고 농업 기술로 또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그 많은 농업 인구들 또 뭐냐 부양하기 위해서 또 농업 기술이 또 뭐 이렇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는 이제 한 통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요게 이제 고려시대 농업 기술은 이미 우경에 의해 신경이 해해졌고 이념 삼작의 윤작의법이 시행됐다.
이는 후기에 들어와서는 더욱 발달했다. 자, 이는 고려 말에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쌀 재배도 보급되었으니 이남이 이제 그 원의 농소였던 농사 지표를 소개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이제 고려 말에 목면이 재배되기 시작했는데 이 목면은 목화시를 바탕으로 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포라고 하죠. 이 면포는 종전에 썼던 이제 마직물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가볍고 그래요. 예. 그래 가지고 요게 인제 그 당시에 인제 그 중국에서도 원나라 때 이게 면포가 확산됐거든요. 물론 그전에도 면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기록에 보면 삼국사기에도 있고 유물유적에도 나와요. 근데 이걸 인제 뭐냐면 그 목화씨를 대량으로 이제 재배를 해 갖고 이 면포를 만들었던 계기를 마련해 준 사람이 이게 문익전이죠. 예, 문익전. 그 문익전이 목화씨를 들어 갖고 이게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량을 해 가지고 목화씨를 뽑아서 뭐 물레라든지 이런 배티라는 거 이런 것들도 만들어 가지고 뭐냐면 이런 면포를 면직물을 널리 보호시키는 문익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익전 이후에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뭐냐면 이 면직물이 마직물 이제 예전에 삼배 같은 마직물을 제끼고 일반 인제 뭐냐면 사람들이 입게 되죠. 그래서 따뜻한 겨울을 나게 했다. 그래서 의료혁명이라고 이제 일컬을 만큼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 밑에 이제 문익전 활동 내용이 있죠. 예, 문익전은 원나라 목화시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배를 해서 확산시켰던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려의 농업 기술의 변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서 볼게요. 자, 금성교과서 106 페이지 펴 보시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고려시의 농업 발달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58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는 58번이에요. 자, 농업을 중시한 고려 정부는 농업 생산력을 이제 증대하기 위한 노력했다. 항우지를 개간하고 토지 소유권 인정해 주거나 일정 기간 조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는 정책을 폈으며 연해항과 저습지의 간척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자, 향과 부곡, 수호 같은 특수행정구역에 설치한 것도 미개척지나 후진 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과 관련돼 있다. 한편 농민들은 이러한 국가 정책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농업 생산력이 크게 늘어날 수 있었다. 농경지 확대를 위해서 항모지 개간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평지는 물론 산빛달의 경사면까지 농토를 바꿔갔다. 그래서 이제 요걸 볼 수 있는 게 고려시대 산정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게 인제 12세기 때 이제 송나라 사신이었던 서궁이 와서 고려의 사회경제적 여러 모습들을 적어 놨는데 요게 이제 고려 도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서궁의 고려 도경. 평지는 적기 때문에 산전이 많이 만들었는데 그 지형이 높나비가 있어서 지형을 따랐기에 경작지가 무척 힘들며 멀리서 바라보면 사다리와 계단 같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계단식 농법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 여기에서 인제 이렇게 그 오늘날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 보면 계단식 농법이 되게 많죠. 이걸 이제 산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려 초기 때는 이 산전들이 주로 많았다. 그럼 왜 산전들이 많았냐? 평범한 평지에 농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지었냐면 그 당시에 농지 평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간 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늪지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개간하려면 막대한 시간과 돈과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로 인제 여기는 쓰지 못하고 주로 산에 올라서 언덕배기를 깎아 가지고 구름을 깎아서 만든 산전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산전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이제 산전이 많이 만들어졌고요. 또 산전이 또 뭐냐면 유리한 게 뭐냐면 그 평야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논두는 평야에 있는 그 논두는 대규모 인제 수위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긴 수위 시설이 필요 없어. 계곡물 받아 가지고 하면 돼. 그래서 산전이 있고요. 근데 고려 후기 때부터 인구가 증가되면서 인제 앞에서 배웠던 간척 사업도 하고 저수지도 메꾸고 등등 하면서 평야가 인제 뭐냐면 점점 어 정비되게 돼요. 예. 늪지 중심의 평야가 농경지로 탈바꿈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고려 후기 때 들어가면 하전이라는 형태가 등장해요. 하전이라는 것은 평야에서 지은 농가 밭을 하전이라고 하죠. 평야에 있는 이 하전이 개발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농업생산이 늘어났다. 근데 초창기 때는 아직까지 평야가 본격적으로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수리에 그냥 간단하게 수리시설만 이제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산전이 주로 이제 발달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고려 후기 때 가면 하전이 발달되고 평화가 인제 뭐냐면 많이 개척됐기 때문에 평화가 많이 이제 뭐냐면 간첩지구 인제 간첩 사업이나 뭐 저습지 간첩 사업 등을 해 갖고 평화에 이제 논밭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구가 인제 주로 하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되고 당연히 하산도 주지의 인구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거기에서도 인재가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예. 요게 이제 예전에 구특강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그냥 좀 설명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11세기 때 강화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해안 간척 사업을 큰 진전을 했다. 그래서 인제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몽골 침략 이후에 더 뭐냐면 간척 사업이 진행됐는데 예전에는 이제 강화도가 3 개의 큰 섬이었다고 해요. 중간에 이렇게 갯벌이 있고 이걸 갯벌을 메꾸기 시작하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인제는 여길 먹어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갯벌을 논밭으로 만드는 이런 간척 사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고려 시대부터 해 가지고 어디까지 쭉 갔냐면 숙종 때까지 조선 시대 숙종까지 쭉 이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뭐냐면 한 개의 섬으로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농법 개선에 위한 노력도 활발해요. 가축이나 사람의 분노, 퇴비 등을 거름을 주어 지적을 이제 회복시키는 시비법이 개선되어 후경하지도 않고 매년 경쟁할 수 있는 농토가 늘어났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연작상경이라고 해요. 연작상경. 해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냥 고려 후기 때부터 등장했는데 고려 후기 때 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다음 저수지와 보도를 비롯한 수리 시설이 확충되었다. 자, 그러면서 인제 뭐냐면 저습지 안에서 이제 메꿔서 땅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논밭을 만든 다음에 그 뭐냐면 저수지와 보도를 만들어 갖고 강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하전 형태의 인제 뭐냐면 논밭 형태가 고려 후기 때부터 이제 확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양한 농기구가 사용됐다. 자, 원예 농사 집요가 소개되어 뭐냐면 농법이 보급되었고요. 새 품종이 개발되기도 했다. 자, 이러한 노력의 결과 2년 3 작의 연자법이 시행됐다. 그러니까 2년 3 작은 여기 있죠. 2 년을 주기로 해서 새 작물을 달리 짓는 거야. 그래서 주로 이제 조, 보리, 콩을 2 년에 돌아가면서 3번 농사를 짓는 방식이 2년 3작 연자법이었고 자, 남부 지역에서는 강남의 영향을 받아서 강남 문법의 영향을 받아서 모내기법이 도입됐는데 아직까지 모내기법이 그렇게 일반화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게 일반화됐던 게 17세기 이후죠. 고려 후기 때 이제 조선 후기 때 일반화됐던 거고요. 그다음 고려 말에는 목화 재배가 시작되어 의생활에 혁신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부와 농민층의 노력으로 고려 중엽 이후에 생산성이 향상되어 자영농민이 증가되고 경제력을 쌓아 부자가 되는 농민도 늘어났다. 또는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도 보였다. 이렇게 했죠. 근데 고려시대 때 인제 농사 짓는 풍경을 여기 밑에 지도에 보면 저도 이제 여기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거 원래 탕화인데 탕화는 이제 불교 사찰에 가 보면 이게 이제 부처님 상들이나 뭐 부처님의 업적들 그린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 인제 고려시대 때 생활상에 반영된 어떤 생활상 같은 걸 같이 그려 놨거든요. 이걸 통해서 '아 고려시대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했다. 농경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농업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좀 쉬었다가 인제 금속학자하고 금속학자하고 하양무기와 관련된 내용을 해 보겠습니다. 하양무기나 금속학자도 예전에 한번 관련된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요. 이 부분도요. 예. 그래서 한번 인제 할게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